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슈엔 시사상식 2회입니다. 2월에 시작되는 이슈엔 상식하게 되면 사실 1월에서 연계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2월 달에 이제 따로 특별히 나온 것들이 있다면 큼직큼직한 것들 위주로 저 설명을 하고 1월에서 연계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추가돼서 말씀드릴 개념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국정원 개정안 주요 내용 나왔어요. 사실 우리 이슈 상식 첫 번째는 개각에 대한 얘기 나왔죠. 개각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가의 각부 부처 장관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하는 것들, 장관을 이제 세 사람으로 이제 물갈이 하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이슈가 된 게 바로 이겁니다. 국정원 개정안 주요 내용인데 작년 이제 8월에 이제 입안이 나왔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명칭이 바뀌죠. 대외안보정보원. 그러니까 국가 내외를 다 봤었던 거라 하고면은 되도록이면 대외, 바깥일에 대해서 이제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 국정원에서 소위 말하는 내부 인사들이라고 할 사람들을 이제 약간 사찰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었고 국정원의 업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축소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안 정보란 말이 사라져서 국내 보안에 대해서는 딱히 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대공이나 대정부 전복 업무라 그래서 뭐 간첩을 잡는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정부 인물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감시하는 것들을 없앴고요. 대공수사권 타 기관한테 이관함으로써 이제 국정원의 업무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국정원이라고 한다면은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직급이 그랬어요. 7급을 받아도요, 6급 대우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대우가 좀 달랐던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었던 뭐 영화에서 나오는 뭐 명함을 다르게 판다든지 아니면 뭐 지점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무실이라고 하는 데가 일반 회사처럼 거 있잖아요. 국정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법함청 등 금지 조항 신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국정원의 파워에 대해서 좀 더 감안을 하는 거고 이전에 비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명칭 바뀐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비해서 업무량이 줄어들었다, 대외에서 줄어들었다, 대내 업무는 없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보시는 순간에선 이미 바이든이 됐죠. 네, 그래서 이 바이든이 된 상황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치가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상원 하원이 있는데 우리의 국회의원이 비슷한 게 하원들이고요. 이 상원들은 조금 다르죠. 원래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하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치면 파트너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게 되고요. 대통령 후보도 이제 거의 상원 의원들, 뭐 클린턴이나 오바마도 비슷한 케이스였고 이렇게 나왔죠. 그쪽이 통과가 돼야 돼요. 하원에서 통과돼서 이제 상원에서 돼야 되는데 탄핵소추 정권에 소추안 발의되고요. 예,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거 통과하게 되면 소추안 채택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탄핵심리 본회의 의견 3분의 1 이상 찬성을 해야 돼요. 100명이니까 67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되고 여기서 탄핵 판결이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추안 채택된 거 하원은 자연스럽게 통과했는데 이 상원에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상원에서 실제로 뭐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사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4사람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인원 이걸 통과시킨 힘들지만 상징적인 겁니다. 이 트럼프란 존재 자체가 처음으로 2번이나 탄핵소추를 받았던 입지 전적의 인물.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거고 이번엔 내란 선동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국가가 코로나 상황이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데 대해서 오히려 이제 자신의 입지만을 다지기 위한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 상상을 하기 힘든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선진적이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이제 수가 낮았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소추안 결의를 3분의 2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죠. 실제 이제 우리나라도 시행이 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져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절차를 거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테러 지원국입니다. 바로 이게 또 트럼프의 업적, 노토리어스한 업적이죠. 예, 그래서 테러 지원국 지정국가인데 이란, 시리아, 수단 나와 있고 쿠바도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무기 수출 금지. 사실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무기의 80% 이상을 만드는 나라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 수출 금지해서 테러 가는 품목 안 되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웃긴 게 자기네가 판매한 무기로 인해서 또 테러를 당하는 무기 지원국이죠. 예, 거기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거. 북한에 대해서 한번 보면 88년 테러 지원국. 이제 테러 지원국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표현이죠. 악의 축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칼기 폭파 사건 계기로 이렇게 되고 냉각탄 폭파에 대해서 또 2008년 해제됐다. 왜?
냉각탑에 대해서 이제 시킨 대로 했었으니까, 이제 말 들었으니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17년 1월 트럼프가 다시 재정 법안을 발의합니다. 김정남 암살 계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왕자였죠. 김정은이 물려받고 나서 이제 그냥 이제 세력들을 제거해 나가는 게 이제 북한식 방식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테러 지원국이라고 봐야 될까. 이게, 테러 지원국 지정이 되게 되면요. 그만큼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계태세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뭐냐면 이 나라가 이렇기 때문에 너네 나라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무기를 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미국의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테러 지원국가 아닌 것은 해서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왜 했는지 제재 내용 한번 보시고요. 북한은 왜 그랬는지, 김정남 사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공공의료 전담 의사입니다. 뭐 말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침 이때 이 큰 시위가 있었을 때 병원에 이제 계속 갈 일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병원 앞에서 이제 의사들 또는 레지던트 인턴들이 계속 이제 이걸 나눠주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입장이죠. 그들의 대학생들의 입장, 의대생들의 입장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이게 의미 자체는 나쁘진 않다고 봐야 돼요. 다만 이제 선발권이 누구한테 있냐라든지 실제로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 100명 정도로 하고 6년 정도 하게 되는데 수업료, 면제하고 입학료 문제입니다. 진짜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의료취약지원이나 이런 데 가갖고 10년 의무 근무예요. 10년 동안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료의 질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라는 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사의 질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거겠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가 여기 보면 진료 과목이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뭐냐면 기피학과들이에요. 기피학과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필요한데 24시간 대기를 또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고, 일반적인 이제 의대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인기가 없는 비인기 학과들이죠.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선발인데, 누가 선발하느냐죠. 의대에서 선발하는 것도 애매하고, 공공의료다 보니까 뭐 이게 시민단체가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하는데, 적어도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특화 교육을 받고 이게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각 농어촌이나 우리 이제 의료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소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의미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 여기에 대해서 국시에 대해서 이제 거부 운동이 일어났고 의사를 안 하겠다라고 뭐 하면서 이렇게 됐지만, 안 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밥그릇 뺏어가지 말라라는 게 핵심이 됐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의대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그릇 뺏어간다 중요한 거고, 이때까지 노력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의대생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의사가 많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국민들에 있어서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하게 되면 질이 떨어진다?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사냐에 따라서 그 질 자체가 아니라 아예 이거 자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필요한 제도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같이 경쟁을 한다, 이런 의의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 입장이, 이제 국민의 입장이 정확하게 밝혀야 돼. 그 스토리들이 전부 다 뭐였냐면 국민들을 위협한다라는 거야. 안 위협해요. 여러분 안 위협하고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택하시면 되죠. 안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의무로 여기서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였고, 그 논리 자체가 상당히 좀 편협했다라는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분들도 뭐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생 된 거고, 부모님이 뭐 길러주신 분들이고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계층적 위치를 생각하다면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쓰레기 같은 거죠. 예, 정인이법. 정인이 사건이요. 정인이법 반드시 필요하고, 또 다른 정인이 나오지 말아요. 당연히 중요하죠. 진정서 400장 돌파했는데 이제 더 넘어섰고요. 예, 저도 지금 150일 된 아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제 공시화되고 리빌되고 나타나고 하고 있어요. 현행 아동처벌법은 5년 이상 징역에 징역사에서 10년, 가중에서 15년까지 선고 나는데 강화됐죠. 아동형대응량 2배로 늘리겠다라고, 가해자 신상 공개하겠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문제로 설명합니다.
2배로 늘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근데 20년 이상 무기징역 가니까 여기선 최고 15년이니까 20년 갈 거고, 여기서 이제 무기동 5년 이상에 대해서 10년으로 바뀌고, 4에서 10년에서 6에서 20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이쑤시개나 이렇게 관심 없으신 분들도 이제 알고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나오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정인이에 대해서 분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녀죠. 예, 그녀를 치유한다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다른 이런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뭐 예전에 세월호 사건도 어떻게 보면 세월호 같은 다시 없어야 된다라는데 여러분이 초점 맞춰야 돼요. 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일 다시 없도록 방지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실수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런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반성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 흑역사가 나왔어요. 예, 이게 이낙연 씨가 이제,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전두환 사면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사면 또 이렇게 받은 게 최고의 사면을 시켜줬던 사람이에요. 사면 굉장히 많이 시켜줬어요. 근데 이게 사면 많이 시켜줬던 이 사람의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그만큼 사면할 만한, 잡아서는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대상들을 많이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전두환 대통령 이제 해가지고 특별사면 석방했고, 노태우 대통령 특별사면 석방했는데, 이명박 박근혜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고. 만기 칠수하면 2039년 만기 칠수입니다. 지금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예, 지금 그렇긴 한데, 이 사면에 대해서 이제 카드를 꺼내게 된 거는 대통합적 의미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대통령 이제 후보로 이제 나올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사면 거론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기보다 아마 의도는 이랬을 겁니다. 말은 이제 꺼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측이죠. 반대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덜컥 꺼내다 보니까 환영은 하지만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 카드를 꺼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웃긴 거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무대응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뭐 딱히 언급할 것은 아니다. 대통령도 살짝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죗값을 치는 지 얼마 되지 않죠. 여기 보시면 2010년 10월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3개월 만에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낸다라는 건 조금 그렇고, 역시 21년 1월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사면을 갑자기 꺼낸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물론 이들이 사면된다 그래서 뭐 또 이상한 짓을 하겠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전에 같은 이제 전직 대통령 우리는 감옥에 넣었던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대단한 나라에 정말로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대단하게 봐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을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하고 이런 게 진행된 나라일까? 라고 할 정도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뭘 잘못했지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주민시비 사퇴하고 이거 쿠데타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뇌물 횡령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국정농단, 국정원, 특사위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이쪽에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안 했다가 아니라 했는데 모르는 거. 아마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논문들이나 연구 자료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지금 영발 변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들어와 있고 격리 중이에요. 격리 중. 이제 그래서 이제 얻게 됐는데, 이 지금 퍼져가지고 중동이 되는 데도 있지만 한국도 지금 여기에 변이되는 게 들어와 있죠. 변이가요, 일본 자체에서도 지금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런 변이가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확보해 놨었던 백신들의 문제죠. 이러한 백신이 변이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변이를 막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백신, 새로운 또 개발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영국 나빠요라고 하겠지만 뭐 그런저런 중국이 더 나빠요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모든 나라가 이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펴지고 있고, 이런 바이러스가 다른 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논문들 나온 건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내부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항체 형성에 대해서 스스로 형성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제기한 논문인데, 서울대에 대한 논문을 신뢰할 만하다, 아마 안 하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해요. 서울대가요. 이런 거 발표에 대해서 그냥 희망을 보여주고 이런 데가 아니라 전세에 대해서 파악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안 퍼진 일은 나름대로 항체가 있다. 반대적으로 생각한 거죠. 뭐 그런 의미 있는
그게 정말 의미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변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방역 체제는 역시 계속 지속돼야 되겠죠. 자, 주식 좋아하시는 분은 다들 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골든크로스. 이제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요. 단기 이평선 올라가는데 단기 이평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심상치 않은 거야. 미친 듯이 올라가는 바로 골든크로스 단계. 상승 추세 되게 되면서 거래량 증가나 주가 바닥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될 테죠. 자, 레드크로스입니다. 장기 이평선 이렇게 안정적으로 툭 치고 내려온 거야. 이게 뭐 저점이 언제냐라고 찍고 이렇게 되지만 단기 이평선 이렇게 내려온 레드크로스도 지금 죽은 겁니다. 주가가 너무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이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레드크로스죠. 이 주식에 있는 레드크로스의 개념을 또 어디도 인용하냐라고 했더니 바로 우리 인구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학계 출생률, 출생과 사망률에 대해서 반대가 한 거지. 출생률보다 뭐가 더 높아? 사망률이 높은 단계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우리 책에 보시면 2020년에 드디어 나타났죠.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단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들이 안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떨어져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더 늘어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어렸을 때 배웠을 거야. 인구 증가. 근데 우리나라는 적게 난다는 거. 학계 출산율 0.86까지 떨어졌죠. 이게 2명이서 낳는 게 1명이 안 된다라는 건데 예, 이거 생각보다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생산 가능 인구 전망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물론 여기 보시는 분들 그 연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대라고 가정을 할게요. 20대라고 한다면 20년 후를 생각해 봅시다. 2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2045년 이때가 될 텐데 54.3 생산 가능 인구 구성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하고 실제 우리가 부양해야 될 사람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 이게 건사하기도 힘든데 한 명당 꼭 한 명씩은 꼭 부양을 꼭 해야 되는 거지.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부부가 되게 되면 이제 혼자해서 부양인과 부부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무조건 이제 그렇지 않은 외적인 사람들 한 사람씩 다 떠맡아야 되는 거야. 이게 조금만 더 가면요. 47.9, 65년 돼서 40년 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파르게 보면 33.3까지 가는데 한 명당 3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한 노동의 절반은 항상 다른 쪽에 줘야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되는 거고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적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50세, 64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비율 떨어지죠. 그러니까 15, 24세 같은 거는 사실은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게 우리나라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게 또 뭘 보여주냐면 대학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뭐 대학교 잘 나오면은 이득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생산 가능 인구와 부양비와 관련된 문제 이제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최근엔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레드크로스, 골든크로스도 중요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같은 것들 정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에요. 이거 무슨 사건 때문에? 예, 김영군 씨 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김영군 사건 같은 경우 하청업체에서 그냥 과도하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것들을 시키다 보니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라고 나왔어요.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 도급이나 안전조치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청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조치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청받는 입장에서 이런 눈치를 보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당하게 얘기해서 안전조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처벌한다. 실제 처벌 기준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해서 이걸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부에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모르죠. 당연히 이제 내부에선 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외주를 갔었던 사람들, 근로자들이 이러한 법의 변화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 가지 보죠. 유해작업 도급금지, 도급이 안전조치. 안전조치, 그 유해작업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만 처벌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전에 공인인증서 문제 저번 달에 나왔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로 보면 신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신용에 대해서 지금 보자면 점수제를 전환했어요. 그냥 이전엔 등급제였죠. 뭐 1등급인, 2등급인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플이 있어요. 뭐 토스라든지 카카오 이제 뱅크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본인 이제 등급을 이제 쉽게 점수 안 깎이고 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은 A은행 같은 6등급 이상 대출과는 대출 안 되고 B은행도 6등급 이상 대출이니까 안 되고 C은행도 안 됐었어. 근데 이 사람이 신용평점 66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여기는 이제 거절될 수 있는데 B와 C에서는 이제 가능하게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등급에서 평점으로 바뀌게 되니까 좀 더 세분화됐기 때문에 이제 이전보다 조금 기준 자체가 약간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요. 점수제가 됐다라는 건 이제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등급별로 평가하는 거다, 표점으로 평가하는 거다 이거 비슷하죠. 수능으로 치면 1등급부터 9등까지 있었고 신형 등급도 똑같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된 점수대에 따라 자기가 속한 퍼센트에 따라 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받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대출이 막 줄을 잇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하게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었다는 거.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에 대해서 신용 점수에 전환됐었고 이전보다 대출은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자, 헌법재판관의 낙태죄 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관들 지금 나열돼 있고요. 여기서 낙태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냐 했더니 4명이 헌법 불합치라고 했고 위헌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합헌 2명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낙태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헌은 이거 없애자라는 쪽일 거고요. 진보적이죠. 그다음에 합헌이라고 한쪽에 대해서는 낙태죄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태아의 존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고 이건 여성의 어떤 신체의 자유권, 여성의 자유권에 대해 주장한 사람이고 이쪽도 이제 불합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낙태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사회적 특성상 지금 헌법 불합치를 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위법이라고 그래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의 사회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수정이 나가면서 어느 정도 타협해가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지각되면 법률 효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헌법 불합치 받았으니까 2020년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낙태에 대해서 이제 낙태 허용 국가라고 한 거고, 사실은 이렇게 보게 되면 낙태를 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낙태 가능이었죠. 뭐냐면 뭐 불가능이긴 한데 이게 산모의 건강이나 이걸 위한다라는 이제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낙태가 실제로 임실 중절이라고 할게요. 임실 중절 수술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았던 나라인데 이걸 이제 함으로써 더 많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많아지냐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쪽이 하나고, 거기다 출산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실제 이제 단체들이 이제 굉장히 다툼을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제 서서 있었던 사람인데, 국가함의 인구조절, 여성이 하면 낙태죄.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단체 입장을 보면 되고, 이쪽도 여성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것이 낙태다 해서 낙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석션이거든요. 석션하고 이제 가는 걸로 이제 그라인더로 이제 갈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 낙태는 어린아기 차별에 대해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지금 주장하는 건데 어느 쪽이 맞냐라는 걸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저쪽 종교단체 쪽 사람들이 좀 많고요. 이쪽 여성단체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찬반 입장과 이쪽에 대해서 근거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막 윤리학적으로 막 깊게 가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입장이 어떻게 보면 여성이 중심이냐, 태아의 생명이 중심이냐 라고 하는 거, 어떤 게 우선권이 있느냐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찬반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코호트 격리 나왔어요. 여러분 뭐 많이 봤죠? 이 코호트라는 거에서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통계학이죠. 사회조사 가르칠 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코호트를 하게 되면은 공통적 특성 가진 사람들의 집단, 이제 레이어 계층을 만들어가지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는 코호트 분류라고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코호트 집단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같은 성성, 뭐 1학년끼리 모았다, 또는 뭐 한 분만 계신 쪽만 모았다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코호트 격리라는 단어가 나왔어. 자, 이건 뭐냐면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로 함께 병실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통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것을 한 병실 안에 한꺼번에 모아서 격리를 하는 겁니다. 격리의 목적은 이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접근을 금지시키는데, 물론 이제 의료진은 가겠죠? 의료진은 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수많은 요양병원들이나 병동들에서 실제로 이제 코호트 격리 많이 이루어지고,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이제 밀폐를 시킬 수 있는 공간 안에서 하는 것이 코호트 격리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호트라는 게 일종의 같은 집단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요. 같은 집단끼리 격리 이렇게 이해하셔도 굉장히 어렵지 않게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 사진 위화감이 느끼시면 정상이십니다. 한국이 아니죠?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이제 무슨 이제 뭐 해운 수첩이라 그래 수첩을 들고 다니는데 수첩을 많이 안 쓰니까 이게 완전히 깨끗해갖고 한 번도 안 쓴 수첩이죠. 그리고 뭐 이제 사진을 분석하면 되게 웃긴데 애가 지금 저기 이제 그 요리하는데 저렇게 뜨거운데 가까이서 이렇게 있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더 위험한데 저 완전히 이게 약간 컨셉을 잡은 사진이다라는 게 느껴지시 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북한식 사진이에요. 북한의 홍보를 해서 이렇게 되게 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뭐냐면 이거 그냥 민주주의예요. 쉽게 해서 이제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북한에서 예전에 이제 선문이죠. 순원 이제 삼민주의를 주창했죠. 이 삼민주의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걸 약간 수성한 게 인민존중, 인민중심, 인민사랑이라 그래서 인민을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실제로 이제 뭐 인민들을 사랑합니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예전보다 굉장히 유화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죠. 뽀샵도 너무 많이 됐죠.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 수첩일 거야. 더 많은 일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일들 보시게 되면 뭐 해결 방법해서 일을 계속하고 일꾼들은 누구를 위해? 자신들을 위해가 아니라 인민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주체 사상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북한의 기저하고 다른 게 일반적인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에서 나타난 거는 인민을 위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돈은 자신이 거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데 그러기에 너무 팍팍하고 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민이 희생하자라고 하게 되면서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져야 된 이제 멸공무사죠. 여기서는 진짜 멸사 그러니까 성공무사라고 하고 멸사봉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멸사를 강조해요. 왜냐면 사적인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사적인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정말 인민들을 위해서 이제 고생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북한에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름에서 뭐 벌써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지금 북한의 기조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하는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여기서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궤도를 높여갖고 이렇게 쏴야 되는데 기술이 좋아지니까 낮게도 이렇게 간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까지 가냐 했더니 북한에서 거의 하와이 쪽 이쪽까지 간다라는 거지. 5,500km 가고 호주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정사거리가 12,000이니까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정사거리가 개량형이 됐었는데 얘는 궤도가 이제 낮아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진 거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저격당하기 힘들다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뾰족하게 됐었는데 뭉툭하게 바뀌었고 개량형이 되면서 이제 추진체 자체가 굉장히 강해졌고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높게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약간 정확도도 높아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ICBM이라고 하는 거 ICBM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이제 저격이 가능하고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북한에서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실제 이게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안심하기에는 우린 너무 가까이에 존재하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 대해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급여. 급여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복지제도에서 어떤 금액을 지불하거나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국가에서 그만큼 채워주게 되는 것들을 이제 급여라고 할 수 있어요. 연금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건강보험에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감기약을 타러 이제 진료를 받은 3,000원이 나왔어. 3,000원 냈는데 진료사하고 해서 그럼 거기서 이제 실제로 3,000원이고 그게 아니야 한 12,000원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9,000원을 이제 국가에서 내준다라든지 약값을 가면 1,100원 나왔어. 근데 실제 약값 보니까 뭐 3,700원 나와서 나머지는 급여로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급여는 뭐냐면 예,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예, 공단 부담금 제한 나오면 금액 내게 되면 그 외째 공단 부담금이 바로 급여 형태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전액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금연 개인사전 건강보험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금액 나와 있어요. 개인의 사전은 건강보험 혜택 못 파는 건 보험료 안 냈거나 요양급여 절차 안 따랐거나 학폭위, 가해자 같은 경우 이런 예외적인 거죠. 기억하시면 좋고요. 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합을 주는 거 이제 너무 심각하게 많이 나오거나 과다 청구됐을 때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이거 구분해야 될 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의료급여라고 부르는데
의료급여란 명칭을 쓰게 되면 실제 이제 의료보험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본인 부담금 제하고 나머지인데 급여는요, 이 본인 부담한 것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대체를 못할 때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의료급여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사회보험제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의료보험하고 의료급여에 대한 개념은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바로 비급여 파트인데, 이 비급여를 보면 건강보험 혜택 안 받고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거. 그래서 이 비급여가 과다하게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건강보험 혜택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 치과보철 같은 거, 골든크라운 금이나 아니면 교정 같은 것도 이렇게 되고, 시력교정술 같은 거, 성형외과 술. 그래서 눈 이제 수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굳이 안 해도 안경이나 이렇게 검안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미용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되나요? 나이 드신 65세 이상 분들한테 2개씩 이제 매년 해드리니까 이것도 보험 급여 해당이 됐죠. 그러니까 급여 기준은 비급여로 적용되는 경우, 만약에 저는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제가 돈을 내야 되죠. 그런 것들이고, 초음파 검사료, 보조생식술 이런 것들도 이제 비급여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조생식술도 예외에 따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초음파 검사료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하게 되면 급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두경부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두경부암이라고 하죠. 이쪽에 이제 심사마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건강보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건강보험 적용되면요, 5% 정도만 이제 부담하게 95%가 국가가 내줘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짜 잘 돼 있어요. 비급여하면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해서 이제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잘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거나 이런 거에서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난다면 보험공단 쪽이나 이쪽 했을 때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든지 뭐 나이대에 대해서 갑을 병 사례 가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정리를 해주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